반갑습니다.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마함 해보이시라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저번 주는 제가 이 방송을 조금 빼먹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한 1년 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에 있는 모 과자 회사하고 우리 남해군에 있는 친환경 농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MOU를 맺었거든요. 남해군도 마찬가지로 같이 맺었습니다. 맺어가지고 융이동 쌀을 종자가 좀 틀립니다. 기능성 쌀인데요. 종자가 지금 현재 실험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남해군에 실험 재배를 하고 그 전량 다 가져가기로 다 사가기로 약속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 좀 의논 좀 한다고 해서 그날 좀 제가 방송을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톤을 사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성 쌀은 일반 벼보다 훨씬 더 생산량이 많습니다. 한 1.5배 정도 많은 생산을 하는 그런 기능성 쌀이고요. 그리고 그는 또 쌀은 또 뭐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특정 효과가 있는 그런 쌀들을 앞으로 계속 재배해서 만들 것입니다. 물론 화장품 만드는 때도 사용하는 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쌀이 상당히 많이 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구도 주는데 또 사람들 추세가 요즘은 밥을 잘 안 먹죠.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상당히 몸에 안 좋습니다. 사실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그리고 뭐 비만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밥을 잘 안 먹죠. 그러다 보니까 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재배 면적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후에 기후 위기가 계속 들어닥치면 식량 재배 면적이 감소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기를 하면 안 되겠죠. 지금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걸 하다가 식량 위기가 왔을 때 급하게 우리가 다른 데서 수입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대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자체 자금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기능 뭐 화장품이나 뭐 다이어트용으로 쓰던 거를 이제 그거를 다시 우리 식단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겠죠.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배 면적을 무조건 줄이는 그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왜? 이제 기후 위기가 옵니다. 기후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북극의 얼음이 지금 녹고 있습니다. 2030년에 완전히 녹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베리아와 그린란드 이 동토층입니다. 그 동토층 얼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얼어 있죠. 2년 동안 계속 얼어 있으면 그걸 동토층이라고 하거든요. 2년 이상. 그래서 거기에 있던 얼음들이 녹기 시작하면 해수면이 상승하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재배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후가 변하면서 벼가 생육할 수 있는 바로 그 온도가 넘어버립니다. 그랬을 때는 벼가 재배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게 바로 사과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사과 아닙니까? 사과가 이제 강원도 쪽에서 납니다. 그런 업에서 우리는 재배 면적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보호하고 그리고 현재 쌀 작업률은 1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뭐 콩이라든지 요는 콩이나 뭐 다른 양파나 이런 작업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작업률도 올려야 돼요. 그리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식량 위기, 극단적 기후는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죠. 지금 현재 어떤 곳은 물난리가 나고 뭐 폴란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또 비가 내렸었잖아요. 그죠? 몇 주 전에. 그리고 저번 주에는 중국 남쪽에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도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죠. 장마 기간이 들어갔죠. 그런 것처럼 극단적 기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오는 건 바로 식량 위기입니다. 식량 위기. 그리고 세 번째, 동토층이 녹으면 뭐가 생깁니까? 바이러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동토층이 녹으면 거기 있는 북극에 있는 얼음은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녹아도 그렇게 해수면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 그린란드에 있는 동토층에 있는 그런 얼음이 녹으면 그 물은 바로 바다로 흘러가면 해수면 상승을 시키는 거죠. 남극도 마찬가지죠. 남극은 대륙 위에
빙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내리면 해수면을 상승시킵니다. 남극도 지금 현재 많은 곳이 녹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면 상승도 곧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배 면적이 반드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큰 거, 제일 마지막 거, 제일 큰 거. 잘못하면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것은 담수가 많이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다 소금물이 없는 물들이 바다로 많이 유입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바다가 우리 바다의 소금기가 한 3%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점점 엷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연렴순환, 즉 심층해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북방부 쪽은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동토층이 언제쯤 다 녹을 것이냐라고 예상하면 2050년 정도에 다 녹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죠. 어쨌든 식량을 이제 현재 당장 닥칠 것은 일단 빙하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식량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배 면적을 우리 농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추진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박재범이 부릅니다. 택시 불러. 당장 택시 불러 Baby girl just pull up 나 지금 취해서 데려가지 못해 미안해 웃음 그 탓이고 그거보다 밝게 당장 택시 불러 Baby girl just pull up 나 지금 취해서 데려가지 못해 미안해 웃음 그 탓이고 그거보다 밝게 I want you to pull up on me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 부족해 Baby girl just pull up on me 입술을 한번 맞춰 부드럽게 몇 시인지도 모르게 시간이 계속 흘러잔을 들고 Let's toast 분위기는 wavy 느껴지는 너의 파도 but we ain't on a boat 조를 켜고 잠이 너의 입으로 오늘 밤의 테마는 낭만 머릿속이 캡처해 찰까 너만 꺼낼 수 있는 감정 yeah Just take me away 내게 받아버리고 싶어 기다리게 please don't make me wait 당장 택시 불러 Baby girl just pull up 지금 취해서 데려가지 못해 미안해 웃음 그 탓이고 그거보다 밝게 당장 택시 불러 Baby girl just pull up 지금 취해서 데려가지 못해 미안해 웃음 그 탓이고 그거보다 밝게 너도 날 pull up proudly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 부족해 Always 나를 pull up proudly 머리로 내겠지만 또 그렇게 너의 부족한 그 참 이성조차 Yeah that's the type of guy I like That's the type of guy I like 항상 나만 찾아 그 무엇보다 You're just right by my side When you're just right by my side Boy you're thinking of me 너무 뻔해 시간은 이미 12시 Yeah you're so versatile put my phone the anti When you're sober 내가
택시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이 끊겼다. 친구하고 재밌게 놀다가 늦은 시간 대중교통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불러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기후위기, 예, 우린 불러야 됩니다. 탄소세를 불러야 돼. 탄소세. 지금 현재 심각하죠. 예, 2050년에 동토층이 녹으면 해수면 상승만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상당히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연구자들이 그 동토층에서 시베리아 동토층에서 3만 년 전에 얼음을 발견했습니다. 빙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있는 피토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그 바이러스를 아메바한테 주입을 하니까 아메바를 죽여버렸어요. 물론 인간의 세포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연구를 더 해보니까 인간이나 동물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는 피토 바이러스가 같은 게 또 다른 종류, 인간에게 직접적인 우리 인간과 우리 지구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명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바이러스가 더 있을지 현재 지구에 있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많은 바이러스가 거기에 묻혀져 있다. 어떤 바이러스? 1990년입니까? 그때 알래스카에서 엄청난 술록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시름시름 알았죠. 그래서 그 원인을 테러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바로 빙하에 갇혀있던 빙하가 녹으면서 거기에 갇혀있던 탄저균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술록에 전달되고 그것이 인간한테 영향을 미쳐. 정말 물론 해수면 상승이나 이런 것도 큰 문제죠. 그런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러스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모두가 끊죠. 바이러스가 퍼지면 모든 인간의 생활권이 제약을 받습니다. 뭐 우리 소위 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죽은 것 같지 않은 살아도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상태. 우리가 인간관계, 사회적 생활을 묻는다면 물론 경제적 활동도 이제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될 정도의 엄청난 바이러스가 만약에 퍼지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빙하가 녹으면 동토층이 녹으면 그것이 어디로 옵니까? 바다로 올 거 아닙니까? 우리 서해 쪽으로 옵니다. 서해 쪽 아니면 동해 쪽. 그것이 해류를 타고 어떻게 우리나라 남해군에 올 건지 부산에 도착할 수도 있고 인천에 도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퍼질 수 있는 거죠. 무섭죠. 무섭지만 그러나 아직 닥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닥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 어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탄소세를 불러야 된다. 지금 당장 205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30년 얼마 남지 않았죠. 북극의 얼음이 다 녹습니다. 2030년. 2050년에는 시베리아 동토층에 있는 얼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남극의 얼음들도 녹겠죠. 그래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렇죠. 무섭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닥쳐온 미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근데 우리가 개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지금 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전반적인 정책을 펼쳐야 돼요. 바로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바로 그 정책 그리고 우리 산업 구조를 친환경 산업 구조로 바꾸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탄소세를 주장하는 거예요. 탄소세를 불러야 됩니다. 탄소세를 부릅시다. 그래서 우리 이 환경 6월 5일이 환경의 날인 거 아시죠? 대단한 날이지 않습니까? 많은 곳에서 또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바로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환경이라는 게 우리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주위에 있는 것들 바로 내 주위에 나와 관계가 있는 모든 곳 다 환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가? 환경을 잘 보존하지 않은 것은 바로 나를 잘 보호하자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이 제대로 인간답게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환경의 날의 본 의미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면서 그리고 환경도 후손에게 또 깨끗한 환경을 남겨주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환경의 날의 취지다.
그러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무조건 우리 욕망을 억누르고 무조건 쓰지 말고 무조건 환경 보호에만 무조건 매진해 무슨 정의롭게 뭐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요. 그 변화시켜 나갈 때 저는 이 정부의 정책 중에 탄소세가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탄소세를 하게 되면 예, 아무래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껴 쓰게 되겠죠. 아껴 쓰게 되죠. 물론 이제 이제 아껴 쓰게 되면 물건이 많이 안 팔리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경제가 조금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탄소세를 받은 재원으로 친환경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 친환경 구조를 바꾸면 그때는 물건을 많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친환경 구조. 오늘 제가 모델, 뭐 영어는 모델이죠. 모델로 발탁이 됐습니다. 제가 탈모약, 탈모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 제가 어떤 미용실에 계신 헤어 디자인 분께서 자기가 이제 그 탈모 치료제를 이제 업종으로 바꾸실 건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저를 테스트 해보겠다고. 예. 금액은 한 3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비용인데 저를 무료로. 물론 이제 뭐 많은 모델이지만 사실은 마루타죠. 마루타 그죠? 마루타 민둥성 머리 저는 그렇게까지 민둥성은 아닌데 굉장히 이 모발이 얇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또 요즘 택배 노동을 하니까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거든요. 모자를 쓰면 아무래도 탈모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풍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모델로 한번 나서보자.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한 30만 원, 만약 풍성해지면 30만 원 또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신 있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거기를 이제 가거든요. 탈모 치료 처음 이제 첫 회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유튜브를 찍어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봐주십시오. 탈모는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그죠? 사회생활 하는데 참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스트레스. 특히 탈모가 많이 오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우리 직장 다니면 직장인들 의 70% 이상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풀어야 됩니다. 그런 걸 그죠?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풀 상대가 없답니다. 직장 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또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건강을 잃게 되는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우울증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직장 내에서 자기하고 잘 맞는 신뢰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김떨도 씨가 부릅니다. 밤 산책. 길을 걸었지 아무도 없는 깜깜한 숲속에 난 혼자 밤을 새고 있었고 나를 따라온 밤하늘의 별들과 달만이 유일한 나의 친구였다네. 그대여
아무도 없는 깜깜한 숲속에 난 여태 너를 기다렸었고 나를 따라온 가지런한 발걸음 그만이 이제는 나의 사랑이라네. 그렇죠.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서 물론 뭐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걷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밤에 산책을 하면 또 고저덕하고 하니까 밤에 산책하는 것도 괜찮지만 낮에 산책하는 것도 좋죠. 그럼 햇빛을 받아서 우리 몸도 많이 건강해질 수 있죠. 그래서 산책이 참 좋습니다. 특히 어느 곳을 가야 됩니까? 나무가 많도록 산책을. 차가 많이 다니는 산책을 가면 그 매연 다 마십니다. 그래서 나무 피톤치도가 나오는 그 쪽으로 산책을 가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럼 나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캐나다에 산불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발생했죠.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엄청난 산불이. 이 산불은 그럼 왜 일어날까요? 물론 이제 온도가 높음 당연히 그죠? 기온이 높으니까 일어나는. 그거와 관련된 것은 해양 이것도 주로 이제 바닷물 온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바다의 날, 해양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 소개할 때 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현재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엄청난 산불이 한번 발생했었죠. 그러면 그것이 타면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 만큼 그 면적만큼 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지구는 계속 더 가파르게 지구 기온은 상승할 수밖에. 지구의 역사를 지구가 지금 46억 년이잖아요, 그죠? 됐잖아요, 그죠? 46억 년 전에 탄생했으니까 그것을 24시간으로 이렇게 분류를 딱 24시간으로 딱 한정을 하면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태어난 데는 몇 초 전일까요? 3초 전입니다. 3초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 24시간을 중에 겨우 3초 전에 태어난 인간입니다. 인간이 겨우 3초 전에 태어났다. 근데 그 인간이 30만 년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30만 년을 다시 24시간으로 또 이렇게 축소해 보면 산업화, 지금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는 이 산업화가 시작된 건 겨우 4초 정도밖에 돼요. 4초 만에 지금 1.2도를 올린 겁니다. 세계 평균 기온을. 그러니까 4초 전, 즉 200년 전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13.8도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200년 만에 1.2도가 올랐죠. 지금 15도입니다. 세계 평균 기온이 15도입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현 상태로 계속 배출하면 전문가들에 따르면 10년 안에 티핑 포인트, 돌이킬 수 없는 동토층이 녹으면서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같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해수면만 상승되는 것이 아니죠.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뿜어져 나옵니다.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단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지구온난화의 단계를 가속화를 막을 수 없는 바로 그 단계, 티핑 포인트, 임계점, 돌이킬 수 없음, 바로 그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인간 개개인이 하기에는 지금 현재 늦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인간 개개인이 모든 걸 다 깨닫고 모두가 다 노력한다는 것.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의 날, 이 환경의 날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이 국가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일례가 환경의 날이다. 환경의 날은 1960년대 그때 당시 지금은 공해 산업이 현재 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런 나라에서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선진국들이 했죠. 지금 현재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유럽 국가들이 했습니다. 그죠? 그때 1960년대 후반에 북유럽에 호수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규모 공장지대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이 섞인 상승비가 원인이었어요. 그거를 밝혀낸, 알아낸 거죠. 아하, 공업화가 특히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구나. 빨리 이 공해 산업 말고 다른 산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거기 북유럽은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1972년 6월 5일부터 16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13개국 정부 대표와 유엔 관계자가 참여합니다. 바로 거기서 스톡홀름 회의라고 합니다. 거기서 유엔 인간 환경 선언을 합니다. 예, 품위 있고 인간은 품위 있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자유, 평등 그리고 적정 수준의 생활이 가능한 조건을 확립할 기본 권리를 가진다. 이걸 현 세대뿐만 아니고 후세대까지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인간다운 생활, 적절한 물질적인 수요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바로 로마 클럽이라 하는 곳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저명한 학자와 하여튼 전현직 정치인들, 기업가들 52개국 100여 명이 참여해서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 집단으로 1968년에 설립하거든요. 거기서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2030년 무렵 경제 붕괴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급격한 내리막을 향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 성장의 한계에서 바로 2030년에 경제 붕괴가 일어나면서 시작된다. 물론 이제 2030년이라고 하고 딱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쯤 돼서 세계 경제가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후위기 때문에. 환경이 점점 파괴되고 지구 생태계에 있는 생명체들이 지금 멸종을 당하고 있죠. 그러면서 식량위기, 해수면 상승, 바이러스 출몰, 그리고 극단적인 기후, 그리고 마지막 빙하기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환경의 날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경의 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환경의 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환경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국회의원들 불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인간 개개인이 하기에는 늦었습니다. 2030년에 경제가 붕괴한다는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52개국 100여 명의 저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반드시 2030년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그것이 예상된다는 이야기.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 누굽니까? 사회적 약자, 고령층,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쌓이기 시작하는, 하루빨리 그게 오기 전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막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이 인간이 정말 또 노력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2000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만드는데요. 오션스 시리즈 아시죠? 그거를 만든 감독입니다. 그리고 주연으로서는 줄리아 로버츠, 굉장한 분이죠. 줄리안 로버츠가 주연을 맡았고요. 맡았던 이 영화 작품인데요.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1950년쯤에 미국의 그 한 회사가 가스관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남부 쪽에 있는 그래서 대량의 그 가스를 발견하거든요. 천연가스를.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북쪽으로. 북쪽이 추우니까 그쪽에서 많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스를 보내기 위해서 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근처에 여기 어떤 마을에 어떤 자기 시설들을 설치를 하거든요. 관리하는 시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하여튼 관을 보내면 이게 부식이 되지 않습니까? 금속이. 그래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바로 물질 중에서 가장 가격이 헐고 그리고 효과가 뛰어난 게 바로 크롬 유가입니다. 크롬 유가.
이 크롬 유가를 엄청나게 사용하게. 근데 이 크롬 유가가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그런 이후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공청회를 모아가지고 마을 사람들 모아가지고 크롬이 좋다. 크롬은 면역력을 좋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크롬을 사용했다는 걸 알죠? 예. 이 회사가 크롬을 사용했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 알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면 민사소송을 못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그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 왜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그 크롬 유가를 폐수를 바로 그 마을에 있는 저수지에서 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 크롬 유가에 버려진 그 지하수, 그 호수의 물들을 사람들이 사용하겠죠. 그것들이 또 지하수로 퍼져나가겠죠. 그것을 사람들이 목욕도 하고 밥도 해 먹고 아이들 수영장에 물로도 쓰고 그다음에 에어컨 냉각수로도 씁니다. 그러면 이게 크롬 유가는 수증기로 나갈 때 더더욱 큰 피해를 입히거든요. 엄청나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냥 마실 때 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크롬 유가가 이 회사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1965년부터 그럼 50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65년부터 이 크롬 유가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크롬 유가로 인해서 그 마을의 땅들이 물이 오염됐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크롬 유가가 얼마나 나쁘냐? 암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나쁜 거죠. 이 나쁘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서는 1920년부터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면 거기 있는 회사의 관계자들도 당연히 알았겠죠. 그죠? 크롬 유가를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유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격이 흐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많이 찾는다 사람들이. 그러면 가격이 높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사실 천연가스, 석유 이런 쪽은 돈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더 그 사업가들, 기업주들은 돈 욕심이 더 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뿌려졌는데 그것을 마을 청문회를 그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크롬이 좋다. 그 크롬이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크롬 유가가 아니고 크롬 삼가입니다. 크롬 삼가는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근데 크롬 유가잖아요. 근데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민들의 집을 비싸게 삽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 묻어 있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기들 회사 사유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럼 정부에서 함부로 그걸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사고 사람들을 마을에서 보내버리는 거죠. 딴 데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암에 걸려 죽으면 어떻게 나하고 그 크롬 유가하고 관계가 있느냐라고 상관성을 따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버리면 손해배상 소송을 못 거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근데 그것을 밝히는 게 바로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하는 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에 관련된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다가 웃음이 막 빵 터져가지고 먹고 있는 물을 쏟았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재밌게 잘 구성한 영화이고 그다음에 결코 정의를 위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잘 보여주죠. 굉장히 세 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이혼한 엄마. 그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취직한 회사에서 그 바로 법률 변호사가 있는 법률 회사죠. 거기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열정이 붙은 거죠. 그러면서 바로 조사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엄청나게 실제로 소송을 해갖고 손해배상 소송을 해가지고 징벌적 그 벌금이 있거든요.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그죠?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은 손해를 입혀야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떤 기업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기업에게 더 많은 벌금을 매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조심하죠. 그렇지 않으면 막 그죠? 예. 대구 패널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있죠. 잘.
근데 어쨌든 뭐 다시 돌아가서 약 4천억 원을 받아냅니다. 그 회사로부터. 그 회사는 완전히 이제 사회적으로도 매몰되죠. 왜냐면 알면서도 버렸으니까. 알면서도 버렸고 주민들을 속였으니까. 엄청난 기업 이미지에 타격도 받았겠죠. 굉장한 손해를 봤죠. 몇 푼 아끼려다가. 몇 푼 아끼. 그런 성공을 이끈 바로 법률 사무소. 변호사도 아닙니다. 이분은 변호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간 아줌마. 정말 무식하기도 하고 막 이런 아줌마입니다. 정말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욕도 좀 많이 하고 이 분이 욕도 많이 합니다. 욕도 많이 하고 막 막무가내입니다. 어째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자기 고용주한테 막 대듭니다. 막 하여튼 그런 식으로 협상도 잘하고. 그건 왜냐하면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자기는 자기 통장에 16달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 셋을 키워야 되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절대로 정의감이라든지 뭐 올바름을 위해서 했다든 이런 영화 아닙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잘 보여주고 있는. 자기는 자기 직업적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정당한 보수를 받아간다고 하죠. 뭐 40% 4천억 정도의 돈의 40%를 영화에서는 받아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 80% 받아갔다는 사람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린 브로코비치를 너무 미화했다. 이 영화가. 라고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영화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야나 그 주인공을 또 너무 정의로운 사람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자기의 역할을 열심히 한 것뿐입니다.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스템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직업에 열심히 일하는 것. 대기업은 대기업답게 그죠? 돈을 벌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범죄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자. 이 운동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뭐 환경운동가고 제가 뭐 대단한 뭐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저도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렇습니다. 가끔 쓰레기가 제가 일부러 버리는 건 아닌데 하다 보면 쓰레기가 흘러갈 수도 있고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개인의 욕망을 억누르는 그런 식의 온실가스 줄이자 이런 말을 절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쓰면 됩니다. 부자는 돈 많으니까 많이 쓰겠죠. 뭐 그걸 어떻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써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도 도니까. 근데 다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니까 그만큼 세금을 더 내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용하는 만큼 그만큼 내가 또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니까 그만큼의 또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더 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친환경 산업 구조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 부자가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배출하지 않고 피해를 봅니다. 그런 사람들 지원해 줘야 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삶의 문제인 것이지 어떤 이념, 정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잘 보여주는 영화다. 바로 이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이 영화 꼭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재밌기도 하고. 나름대로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혼자 하는 사랑 이기찬이 부릅니다. 길을 걸었지 아무도 없는 깜깜한 숲속에 난 혼자 밤을 새고 있었고 나를 따라온 밤하늘의 별들과 달만이 유일한 나의 친구였다네. 그대여
길을 걸었지 아무도 없는 깜깜한 숲속에 난 여태 너를 기다렸었고 나를 따라온 가지런한 발걸음 그만이 이제는 나의 사랑이라네. 예, 혼자 한 사랑. 혼자 하는 사랑은 참 뭐랄까요? 예. 우리 이제 일본에 보면 오타쿠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오늘은 일본 저 괴담인데요. 오타쿠. 예. 뭐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자 하는 사랑의 결과가 어떤 결말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괴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형 무덤이라고 하는 괴담입니다. 옛 일본 단바국, 현재는 좀 나카군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거기에 오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오토베는 굉장히 유지입니다. 남도 돈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지식도 좀 있고 이래서 이웃들한테 초대받아서 촌장 노릇까지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죠. 근데 이 오토베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외동딸입니다. 근데 이 딸을 너무나 이 오토베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뭐 아빠, 딸 바보, 딸 바보입니다. 완전히 딸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아빠였는데요. 한 번은 그 작은 마을인데 아주 총구석이거든요. 소위 말해 총구석인데 여기에 우리 남해군보다 훨씬 더 촌입니다. 완전 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국을 떠돌며 공연하는 조루리는 일본의 전통 인형극입니다. 조루리 극단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지 않겠습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왔겠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멋진 극단이 왔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딸도 알았겠죠. 외동딸도. 그 외동딸도 보고 싶다고 쫄라서 그 연극을 보러 갑니다. 인형극을 보러 갑니다. 근데 이 인형극에 이 오토베의 딸이 푹 빠져버린 거야. 만약 우리 TV를 유독 많이 쳐다보는 드라마 이런 거에 푹 빠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주인공이 돼가지고 막 그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푹 빠져버린. 그러다가 그게 그 인형극에 나오는 남자를 사랑합니다. 바로 요리카제라고 하는 인형.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형, 왜 인형극이니까 사람이 노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인형을 움직여서 하는 거니까 그 인형 자체를 사랑합니다. 요리카제라고 이 인형을 사랑하게. 사랑에 빠졌죠. 근데 극단은 떠나버리잖아요. 거기가 만약 대도시 같으면 계속 머물러서 연극 공연을 할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작은 마을이니까 한번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극단은 떠나버린 겁니다. 근데 이 외동딸이 그 요리카제를 너무나 사랑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푹 빠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딸이 걱정이 되면서도 철없던 딸이 딸을 가르쳐서 그런 게 없다는 걸, 그런 건 진짜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잘 다루고 이렇게 이겨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오토베라는 이 분이 결국은 이 인형을 사가옵니다. 강제로 빼앗듯이 연극단을 찾아가가지고 인형극단을 찾아가가지고 거의 강제로 빼앗듯이 사가옵니다. 그리고 그 딸한테 주죠. 그때부터 딸은 이 인형하고만 놉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으니까 요리카제, 당신은 어디든 늘 나와 함께 할 거죠? 대답해요, 요리카제 라고 매일 하면서 집착을 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무서울 정도 이 인형한테 집착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이 딸이 이제 좀 홍기를 맞았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커서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토베가 새 신랑이 아주 잘생긴 신랑입니다.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딸도 뭐 그렇게 싫어하는 표정이 아니라서 결혼식을 시키거든요.
이제 대릴 사이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일본도 대릴 사이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대릴 사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딸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혼례를 치르고 또 술을 한 잔씩 따라주지 않습니까? 신부는 신랑한테, 신랑은 신부한테 따라주는데 신부가 신랑한테 따라주고 그럼 신랑이 먹고 신부한테 술을 따라주고 있는 찰나에 저 문 밖에서 쿵쿵쿵쿵 하면서 뭔가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문이 확 열리더니 그 인형이 나타나. 그리고 그 외동딸에 들고 있는 술잔을 치우고 그 외동딸에게 쓰러집니다. 그 다음부터 이 외동딸이 시름시름 앓기 시름시름. 그러자 너무 화가 난 오토베는 이 인형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리고 성녀를 불러서 거기에다가 주문을 외우고 그런 다음에 항아리에 넣고 부적을 붙이고 산에다 묻어버립니다. 그 이후로 딸은 또 괜찮아집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참 거짓말처럼 정신이 맑아지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몸도 좋아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드르르르 딸 방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베가 심상치 않는 소리라서 그래 달려가 봤죠. 딸 방에. 그랬더니 딸 방에 이불만 있고 딸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누가 데리고 갔겠어요? 드르륵 열릴 때 누군가가 데리고 갔겠죠. 납치했다. 그래서 정신없이 하인들을 불러서 딸을 찾았지만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인형이 묻혀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딸이 거기에 땅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빨려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오토베가 그 자기의 딸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죠. 딸의 목이 꺾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그죠? 이 인형, 하물며 이 인형도 자기를 버렸을 때 그렇게 자기한테 집착하던 그 외동딸이 자기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같이 있자고 늘 그랬던 딸이 다른 남자를 만나니까 하물며 이 인형도 화가 나서 이런 복수를. 그럼 같이 어쨌든 자기는 약속시킨 거잖아요. 항상 딸과 같이 있고 싶어서 끌고 온 거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봐서 아주 무슨 이야기죠. 못된 놈이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환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환경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올지. 예, 돌아오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극단적 기후, 식량 위기, 전염병 창궐, 해수면 상승, 그리고 마지막에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 이 환경, 우리 인간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는 이 환경,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일을 벌릴지 무섭지 않습니까? 인형도 하물며 이 인형도 그러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이 지구, 지금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그리고 인간이 버린 여러 가지 쓰레기들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기후가 점점 올라가서 극단적인 기후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식량 위기, 전염병, 그리고 해수면 상승. 그게 어느 정도의 고통으로 우리한테 다가올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2030년에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고 전문가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 북극의 얼음이 다 녹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 시베리아와 그린란드에 있는 동토층에 있는 얼음이 녹기 시작. 남극의 빙하가 녹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클립스가 부릅니다. 소나기. 그치지 않기를 바랬죠. 처음 그대 내게로 오던 그날에 잠시 동안 적시는 그런 비가 아니길 간절히 난 바래왔었죠. 그대도 내 맘 알아요. 매일 그대만 그려왔던 나를 오늘도 내 맘에 스며들죠.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홀로선 세상 속에 그댈 지켜줄게요.
쏟아지는 빗물이 어느새 날 깨우고 그대 생각에 잠겨요. 이제는 내게로 와요. 언제나처럼 기다리고 있죠. 그대 손을 꼭 잡아줄게요.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홀로선 세상 속에 그댈 지켜줄게요. 어느 날 문득 소나기처럼 내린 그대지만 오늘도 불러봅니다. 내겐 소중한 사람. 잊고 싶던 아픈 기억들도 빗방울과 함께 흘려보내면 돼요. 때로는 지쳐도 하늘이 흐려도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대는 사랑입니다. 하나뿐인 사랑. 다시는 그대와 같은 사랑 없을 테니 잊지 않아요. 내게 주었던 작은 기억 하나도 오늘도 새겨봅니다. 내겐 선물이 그대.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오키나가에서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있고요. 아마 제주도는 6월 19일 정도에 장마가 시작될 것 같고, 우리 남해군 쪽은 한 24일 정도, 23일 정도 아마 장마가 시작될. 아마 그 전까지는 계속 날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덥잖아요. 근데 이 작년 지금 같은 기간이 작년보다 지금은 조금 덜 덥습니다. 지금은 덜 덥습니다. 왜냐하면 한랭 정선이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추운 공기가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쪽에 전선이 형성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그래도 덥죠. 뭐 한 27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한 30도 이상 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시원한데 그래도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 지금 당장 저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택배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아, 많이 덥습니다. 예,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기를 한번 바라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큰 비는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19일 정도에 이제 장마가 시작될 때까지는 조금 더위를 견디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 청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